네, 어제 그 전일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마감 동향을 보자면은 연봉이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이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3,000선이 또 무너지게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난 이후에 저녁에는 지급준비율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중국 증시를 살릴 수 있을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후강통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요즘에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또 3,000선도 무너뜨렸는데 먼저 주식의 주가의 동향부터 살펴주시죠. 좀 밝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계속해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워낙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오늘 또 이 말씀드리게 돼서 이렇게 먼저 좀 마음이 무겁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그 중국 증시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이론적으로 보면 하이먼 민스크의 그 리스크 이론이라든가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보면 딱 들어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가설의 그 목적은 처음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요. 이게 올라가냐 마냐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그 위에 이게 이제 1차 낸더리 현상이라 그랬는데요. 그 위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다 해서 과열이 되면서 새로운 그 논리가 형성된다. 근데 그때 그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지지 않으면 바로 그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그 프레시 크래시 현상, 투매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인다는데요. 요 투매 현상이 나올 때 시장에 전조조림이 있습니다. 항상 워브링 마켓, 올해 연초부터 그 워브링 마켓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워브링 마켓이 이제 나왔거든요. 네. 재료에 따라서 그 등락이 거듭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작 일반 참여자들은 뒤늦게 돈 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얀겁게는 돈 번 사람에서 칭찬을 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예. 대부분 사람이 이제 남이 돈 벌었다 하면 배 아픈 심리들이 좀 많이 작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일반 참여들이 하면서 새로운 논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6월 초에 6월 10일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그 5,166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기 그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는 당시에는 그 상해 종합지수가 5,166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 증시 경제의 가장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 중국의 그 상해 종합지수가 6,000선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아주 낙관적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2개월 만에 아마 지금 하이커께서도 지금 방송을 위해서 아마 그래프를 보고 계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면 2개월 만에 저도 계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2,200포인트, 그 다음에 상당하네요. 42%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자께서도 아까 후강통의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후강통을 밀어붙여서 작년 그 11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후강통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00선을 넘기 전에도 4월에도 주식시장이 다소 횡보를 하면서 그때부터 과열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하지만 또 시장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또 그 이전에도 이 경기가 좋아서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6,000선, 8,000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하락세가 나오기 전의 상황은 어땠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직전과 지금일 때 시장 상황일 때 지금 흥분 상태다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로트 시어라가 이거 유브런스 마켓이라 해서 사실상 너무 흥분 상태 이렇게 했을 땐 일레이셔널 이그주브런스 마켓이라 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이런 시장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비이성적 과열에서 사실 주가가 단기에 한 2개월 동안에 42% 폭락하다 보니까 이건 뭐에서 잘 설명할 수 없다. 소위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게 뭐에서 설명할 수 없다. 누구든 이거에 대해서 저도 포함해서는 누구든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소위 크레이지 마켓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그 시장의 용어들을 보고 중국 증시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비성적 과열 논쟁 뭐 이런 게 있다가 순식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크레이지 마켓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 크레이지 마켓이 지금 상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시적인 측면에서 크레이지 마켓은 사실상 시장이라는 건 시스템 들어가고 시장이 형성되려면 사람의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시장경제 원리는 합리적이다 하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irrational, 비이성적이다 내지는 crazy다 하면 이런 그 시장이 참여자한테 미쳐 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매스컴에서는 사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동안 그 중기 부양책도 많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제도 지급준비를 장 마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어야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지금 크레이지 마켓이기 때문에 미쳐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급준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과연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시각대로 사실상 그 중국 증시를 부추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는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진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예전에 스님이 객장에 오면은 이게 꼭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딱 그랬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큼 또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두고 투자할 만큼 많이 과열되어 있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이지 마켓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또 플래시 크래시라고 지금 단어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플래시 크래시가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예측이 맞다 틀렸다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그 용어들을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그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플래시 크래시라는 얘기를 많이 그 방송을 통해서 한국경제TV에서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중국 증시 관련해서도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이제 6월 5일 날 방송에 6월 12일 날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하연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보통 시장에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크게 네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제 외적인 요인 플러스해서 4 플러스 1 요인이 많다 하는데요. 네. 시청자분과 제가 같이 한번 왜 중국이 단계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을까? 불과 2개월 만에 뭐에서 설명될 수 없는 42% 폭락했을까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심리 요인이 중요하다.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보다도 개인들, 이 지금 이제 글자도 모르는 그 개인들, 그 글자도 모르니까 그 이렇게 신은이라고 분석도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사실 힘 쏠림 현상이 많다. 네.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화끈하게 떨어진다. 제가 이제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일단은 플래시 크래시 현상을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그 상승 기간이 대단히 짧을 때, 이건 주가의 그 펀더멘탈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그 경기적 측면이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중국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주가가 상해 주가 2,000포인트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2월에 5,166이니까 불과 몇 개월입니까? 10개월 만에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든 그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 기간이 상승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이면에는 항상 플래시 크래시에 대한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거품 정도로 보면 PER 가지고 거품을 할 때 84배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아마 이 방송을 하시면서 그 지적한 걸 내가 얼핏 하는데요. 84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품 정도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자생 거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늘 금융당국에서 나오시는 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지금 오프라인에 금융사의 창구 직원이라든가 금융에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창구가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됐을 때 자, 하임코가 만약에 이제 금융의 전문가서 은행에 이렇게 내지는 금융사에 있다면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임코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문의 여는 그 자체도 시간을 벌어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하나님께가 가격의 경험을 볼 땐 차트 분석상 보면 좀 올라갈 일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가 시장의 안전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금융의 중개 기능이고 금융사 직원들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너무 효율성 증시에서 전자생, 소위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전자생 거래가 많이 되면 어떠냐 하면
이와 같은 현상에 하향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자, 조금 악재가 나왔다. 악재가 났으면 이 악재가 터지면 모든 참여들이 금방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요즘 알려지고 바로 또 거래가 그냥 바로 전재산 거래 하다 보니까 네. 자, 어떠냐 하면 올라갈 때는 확 끈어겨고 내려갈 때는 확 그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너무 효율성 따져가지고 증권의 모바일이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마치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쪽을 이렇게 해서 그 충분히 있습니다는 사실상 전통적인 금융사의 중개 기능이라든가 금융인력의 중개 기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런 쪽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발생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것도 꼭 맞습니다. 항상 네.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인터넷 뱅킹이든 뭐든 몰아가는 기분이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 거래도 전부 증권사 직원은 뒷전에 가라 전부 거래하는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경제 요인이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경제 외적인 요인 역시 투명성입니다. 부패가 많을 때는 이 프레시 크래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부패가 상당히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떨어지면 화끈하게 떨어지는 네.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도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잖아요. 네, 2분기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7%를 찍었을 때에도 과연 이것이 정말 7%가 나왔느냐, 중국 당국이 마사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했는데 지금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라는 표현이 아마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 한국은행이란가 그다음에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경제 예측을 해보면 항상 그 모델에서 돌리는 계량적 분석에 항상 하행과 같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모델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감에 의해서 조정하는 이런 게 정성적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마사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표현이 이제 마사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크게 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이 사실상 일반적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7%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쪽의 전망들이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기의 성장률 7% 이어서 2분기 성장률 7%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사지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통계 조작한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3분기 들어서는 이제 나중에 올해 한 11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는 사실 중국은 3분기 성장률은 지금 7% 밑으로 확실히 떨어진 거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과열 정도가 굉장히 크게 보였고 그 과열 정도가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맞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고 이번에는 또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는데 지급준비율 인하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 내지는 증시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작년 11월부터지 않습니까? 네. 아까 한국에서도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5차례 걸쳐서 기준금리 낮췄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 시점이 바로 중국의 그 정책 기조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긴축 기조로 가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이렇게 부양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 보면 중국에서는 그 기준금리라는 게 대출금리야 예금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제 조치까지 5차례 됐고요. 네. 사실 어제 조치를 빼면 이 4차례에 걸쳐서 긴박하게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사실상 그렇거든요. 효과를 별로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는 중국도 돈을 푸는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내수 균형 차원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경기 부양도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수출 사이드는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책 효과가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이 증대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처럼 압축 성장한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8월 들어서부터 사실 어제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가 한번 발표하게 되면 이게 고시한 일이거든요. 네. 인위적으로 단행한 건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한 거고 인위적으로 단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달 들어서 3차례 걸쳐서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를 단행했는데요. 바로 뭐냐? 요 수출에 대한 증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안화 평가 절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안화 평가 절하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지금 어제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시장에서 학수고되었던 지급준비율과
그리고 기준금리, 다시 말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함께 떨어지는 조치를 긴박하게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지급 준비율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를 하냐면 중국은 사실 그 제1금융권 은행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 직접 금융시장이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증시가 뭐 좋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그 금융산업은 은행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급 준비율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왜 시장에서 기대가 하냐면 요거 좀 잠시 좀 설명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급 준비를 이렇게 하면 은행이 이제 고객 수익성 산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유치하면 자 항상 뭐냐 이 예금을 항상 다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의 수시 인출 속거에 대해서 사실상 예금을 전부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만 수시 인출 사업가에 대해서도 뱅크런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좀 이게 유동성을 그 수시 인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출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항상 수시 예금 인출 사건에 대해서 대비할수록 이렇게 쌓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정 지급준비율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급준비율이 사실상 얼만큼 중요하냐며 1금융권 은행 중심일 땐 지급주율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는 신용평가가 직결되는데요. 사실상 그 지급준비율이 낮아야 신용팽찰이 높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은행의 예금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지급준비를 작게 쌓으면 신용팽찰 과정이 돼서 경제활력지표, 증시활력지표는 통화송속도,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와 유통속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금과 대출, 돈 풀고 그다음에 위안화평가제라도 전개 먹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시장에서 이것을 기대해왔고 이 기대가 돼서 사실상 지금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해 종합지수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는 적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시가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의 기대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 조치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정책을 뺀다면 가장 최후의 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앞서 말씀같이 강도 있는 이렇게 저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기대대로 나왔다. 조금 타이밍을 좀 잃은 것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해 종합지수가 개인적으로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약 1차로 떨어졌던 3,600선 정도 나왔으면 오히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좀 살아내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3,600, 왜 이게 3,600이냐. 3,600일 때 사실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그래도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600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이 중국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다 받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국 증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요. 일단 시장의 기대대로 나와서 최후의 보류 정책이자 강도 있는 정책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해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제 심정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니까 꼭 좀 큰 표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대목도 있는데요. 바로 지금 측면에서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실상에 반영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 이게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낙관적 기대가 좀 형성돼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 하한께서도 지급 준비를 내추면 시차가 있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는 여건이 가장 효과적 대책, 본질적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효과가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강도 있는 대책이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이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있을 다시 한번 제가 내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는 27일 스탠리 피셔가 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연기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위안화 평가 잘해서 시차가 좀 하면 나중에 중국 경기가 도와주고 또 지급 준비율도 내렸으니까 어쨌거나 시차가 되면 중국 경기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차가 나오기 전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이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세계 시장을 안정시킬 때는 가장 좋은 게 지금은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설 이런 게 좀 나오면 상당히 좀 좋지 않느냐.
해서 매일 스탠리 피셔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닛 옐런은 참여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그런 측면에서 더 관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문제를 좀 잭슨홀 미팅이 뭔가 스탠리 피셔와 왜 제닛 옐런이 안 오고 스탠리 피셔나 갔을까 하는 이런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요즘에 중국도 워낙에 시끄럽다 보니까 9월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시각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9월 기준금리 인상이 좀 연기가 되어서 중국도 좀 살고 글로벌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요즘에 또 워낙에 어지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비관론이 나오면 예. 항상 이런 비관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관론이 아주 횡행하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이런 시점인데요. 일단은 그 설 자체가 나오는 것은 항상 설이 나오면 정책 당국에서 지금 중국도 9월 이기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서 지급준비 인하라든가 그렇죠, 예. 뭔가 해서 그게 막상 실현되지 않도록 예비정, 설이 나오면 그 자체가 예비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 방어적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미네르바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국 경제 어려울 때 3월 이기설, 11월 이기설, 10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떠들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고 한국 경제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890에서 2100으로 가장 빨리 올라간 이런 국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 자체가 나오면 설 자체는 반드시 항상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에 예비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에 보고만 지키도록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어적 기능, 선제적, 예비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께서는 그런 9월 이기설이든가 이런 것을 좀 잘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실제로 그러면 중국발 2008년 같은 금리가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기관들의 글로벌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개 금융사들은 글로벌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금융사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른 국가에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다우지수가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45% 떨어지고 전가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갈 거로부터 한국이 코스피가 65% 떨어지고 상해 종합지수가 75% 떨어졌는데 이건 중개에서 안 된다. 왜냐? 중개 금융사들이 글로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레버리지 비율은 개인들의 레버리지는 많습니다. 그죠? 신용거래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레버리지는 많은데 기관들의 레버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관들의 레버리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국발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나타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중국의 그 금융사의 어떤 글로벌 정대라든가 레버리지는 낮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위기가 설령 발생해도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위기에 따른 비용은 어떠냐? 중국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내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어려워서 중국 주변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 그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대만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사실 그 중국 경제가 위기에 따른 비용을 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국가들은 네. 일전에 아마 하나님께서도 프레자일 5, F5에서 위험한 국가라 해서 트래블리드 10인가요? 모건 우리가 스탠리. 또 알아봤었죠. 예. 그 국가가 위안화와 관련돼 있는 국가, 중국에 관련돼 있는 국가인데요. 왜 그 얘기 나왔느냐 하면 중국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대신에 이걸 수렴해야 되니까 중국이 네. 다 부담해야 되니까 중국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위안화가 연계되는 국가들은 어렵게 된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